국회 표결을 했던 홍문종 의원에 비해서 반대표가 31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다가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31명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1차, 2차 수사 결과 사실상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다시 3차 조사단을 꾸려서 구속영장까지 친 것이 법리적으로는 이제 범죄 성립이 어려운 걸 검찰이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결이 당연하다 뭐 그런 말씀이시고요. 법률가이신 최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원들께서 수사가 무리한 거였다 판단해서 이제 이걸 부결시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들의 생각과 의원들의 생각이 동떨어져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강원랜드와 관련한 취업 비리 또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담당 수사검사가 내용을 다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적 의혹으로 제기된 바가 있고 강원랜드 내부 사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해드릴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원랜드 내부에 아예 이 사람은 누구 추천으로 누구 청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게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특유의 어떤 동업자 정신 내지는 공범자 의식이 발동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민 취업 청탁하는 게 잘못한 것이냐? 나도 했는데 그러면 나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당 지금 집권 민주당의 경우에도 소위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지금 집권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일종의 당내 역학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 싶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고 깊이 반성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완규 변호사님은 가장 최근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법리적으로 보거나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건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단순히 염동열 의원이 그 강원랜드 취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좀 추천한다든가 또는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취업을 좀 청탁한다 단순한 청탁만 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 청탁하는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게 범죄가 되느냐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범죄가 되려면은 염동열 의원이 단순히 이렇게 청탁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거나 그런 걸 넘어서 그 인사 담당자한테 뭐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이 사람을 안 뽑아주면 뭐 어떤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뭐 그런 정도의 그런 그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걸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을 뽑아주면 그래야 이제 뭐 업무 방해가 되고 뭐 직권남용도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사건 기록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증거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염동열 의원이 뭐 이렇게 청탁에 관여됐다라는 그런 정도의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든가 또는 국회에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이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제가 사건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법조인들이시니까 언론 보도 내용으로도 충분히 사건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은 검찰 출입 기자들 이외에는 기자들도 정확하게 내막을 잘 모르더라고요. 워낙 복잡하게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와서요. 그 수사가 3차례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이 1차 수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2016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였고요.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한 8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 강원랜드 자체 감사에서 이런 그 청탁 비리를 찾아냈고 그것을 이제 수사도 의뢰를 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강원랜드 전 사장 최영집 전 사장 불구속 기소, 인사팀장 불구속 기소 이걸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지 일단 법률가들이시니까 먼저 최강욱 변호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정말로 어이없는 수사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부의 강원랜드 자체 감사 결과로 이게 적발된 내용들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공채가 아닌 청탁에서 다 취업이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위 지역 내 유력자, 그다음에 뭐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소위 토들의 영향력이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확인이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스스로 내가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외압이 작용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폭로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떤 그 외압을 받고 있었고, 당시에 또 김순환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결국 뭐 그 뒤에 이루어진 조치를 보더라도 이걸 뒤바꾸고자 하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결국 또 마지막으로 독립성을 부여받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로 보면은 결국 과거의 수사가 부실 수사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검찰도 장래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완규 변호사님은 이 법률가 시각에서 1차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면 사실은 그 사건을 다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그저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정도의 자료를 봤을 뿐이지, 사건 내용이 1차 수사 때는 그러면 1차 수사 때 어쨌든 최영집 전 사장하고 인사팀장을 어쨌든 기소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서 구속했느냐 말았느냐 이제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2차 수사 때는 이제 최영집 사장을 구속한 게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1차 수사 때, 그럼 1차 수사팀이 그러면 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말하려면 1차 수사 당시에 수사됐던 상황이 어떤 정도의 상황으로 수사됐었느냐를 좀 봐야 되죠. 그 당시에 증거관계라든가 그 당시에 최용집 전 사장이나 또는 특히 인사팀장이 했던 진술들, 말하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청탁을 받았는데 이 청탁받은 걸 가지고 아니면 이 청탁자들이 자기한테 막 압력을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진술을 했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보통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쭉 청탁이 들어오면 그 청탁을 가지고 뭐 자기들이 알아서 뭐 그렇게 했는지 뭐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가 이게 확인이 돼야 그걸 제가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그 1차 수사 때에 그 당시 주임 검사나 또는 뭐 부장이나 또는 거기에 차장 뭐 검사장은 그 당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2차 때는 다시 그걸 또 수사했더니 최영집을 구속했지 않냐. 그러니까 1차 수사가 부실하지 않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것도 1차 수사팀의 사건을 처리할 때 그때 당시에 증거관계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좀 봐야, 그래야 저는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은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차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1차 수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랜드의 내부 감사 결과에 의해서 촉발된 겁니다. 근데 내부 감사 결과에 의해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수사 의뢰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 사장이 기소가 됐는데, 재밌는 것은 부정 청탁을 받아서 인사 채용을 했다는 혐의로 그 강원랜드의 전 사장은 기소가 되면서도 청탁한 사람들은 누군지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전혀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 청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채용했다는 것까지 다 인정됐는데 청탁자들은 성명불상자로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수사가 부실했었다, 편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수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본 겁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1차만 일단 정리하고 다시 2차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1차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로 정말 부실했다. 부실했다. 네. 네. 김용남 변호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률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최영집 전 사장이나 인사팀장이 기소된 범죄는 업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점수를 조작한다든지 순위를 바꿔서 사실은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졌어야 될 사람이 붙었다는 것이죠. 이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 뭐 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입니다. 근데 직권남용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직권을 남용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국회의원이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의 그 채용과 관련해서 그게 국회의원의 직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법률상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는 부적절해 보일지 모르지만 뭐 법률가들이시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직무 범위 내와 관련한 직권남용이어야 이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 방해 공범으로 기소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점수 조작이라든지 순위 변동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한 게 입증이 돼야 업무방해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순 청탁, 이게 이제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 2012년과 2013년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방지법이 입법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청탁, 그게 사회적으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게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에서 1차 수사에 있어서 최영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을 불구속 기소한 게 부실 수사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구속 수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을 살리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뭐 부실 수사고 엉터리 수사였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뭐 법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한번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인원만 채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청탁하는 족족 채용이 돼요. 실제로 이제 감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부정청탁에 의해서 채용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식이 과연 없었을까요? 아, 내가 청탁을 해서 내가 청탁을 한 사람들이 채용되고 있구나. 정상적인 어떤 채용 절차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내가 채용 청탁을 하니까 채용이 되고 있구나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상계하고 다른 판단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염동열 의원의 경우에 이건 물론 이제 본인 입장입니다만 염동열 의원 지역구가 폐광촌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광촌 그러니까 탄광으로 뭐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수익성이 없어서 광산문을 닫은 지역의 자녀들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폐광촌 지원 특별법상에도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성으로도 보장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지역구에 폐광촌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지역 주민들의 자녀에 대한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걸 단순 부탁이냐 아니면 정말 이게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이걸 순위를 바꿔서라도 취업을 꼭 시켜달라는 구체적인 뭐 어떤 압력, 지시가 있었느냐. 그거는 증거 판단의 문제죠. 근데 지금 단계까지도, 지금 현 단계에서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3차 조사단에서도 확보를 못한 것으로 2차, 알려져 3차 있습니다.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1차 수사에 대한 평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자, 그럼 2차 수사 보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그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공기업들의 그 이 채용 비리 문제들이 또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다시 살펴보고 결국 2차 수사가 지난해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는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아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시작된 수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말씀하신 대로 최영집 전 사장이 불구속 기소에서 구속 기소로 바뀐 정도.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뭐 소환 조사도 하지 못했다. 이런 그 2차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추강욱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새롭게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 외에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고요. 수사도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노골화돼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무슨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없던 사실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감춰졌던 사실을 새로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이제 업무방해냐 뭐 직권남용이냐 하는 점에서 의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정치권과의 연계,
또 토호들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그 강원도 지역 내에서는 적어도 뭐 상식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강원랜드 내부에서는 추후에 공채로 이제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입사한 사람들을 그냥 청탁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자기 식구로 간주하지 않고 너무 괴롭히는 바람에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구속 기소의 여부는 구속의 필요성 아까 이제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외에 이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게 돼 있는 거죠.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그 수많은 청년들의 그 꿈을 짓밟은 이런 일이 권력을 뒷배로 해가지고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두 분이 검사로 재직하셨을 때도 아마 충분히 구속 의견을 품실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잡혀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의 외압은 떨쳐내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또 수사검사가 나중에 확인했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그 최강욱 변호사 말씀에 대해서 반론 아무 분이나 뭐 두 분 중에 한번 해주시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수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이제 공기업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뭐 가스공사나 이런데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원랜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그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출신 중에 한 명이 강원랜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회이사로 취업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점으로 딱 집어서 감사 결과를 통보하니까 다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작년 7월부터 작년 9월 가을경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응집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가 뭐 범죄 사실이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만 구속을 했고 그리고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이 강요죄로 이제 구속이 됐죠. 네. 그러니까 강원랜드의 인사팀장에게 뭐 누구누구의 채용을 강요했다라고 해서 이제 강요죄로 한 명이 더 구속이 되는 수사 성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차 수사가 그 명료하게 종료됐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수사가 그렇게 진행하던 중에 금년 2월 초인가요? 검찰 인사이동이 발표되고 나서 춘천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인사발령이 나니까 이제 안면 검사가 여기 MBC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수사는 뭐 매듭을 못 짓고 특별조사단이 꾸려져서 이제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불구속 기소했던 최 사장도 구속 기소로 바뀌고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출신도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만 그때 압력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던 인사팀장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좀 바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반드시 정말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강압적인 어떤 요구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좀 바뀐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게 과연 그 강요죄가 될까 좀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 구속이 됐던 보좌관도 최근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수사는 부실 수사라기보다는 이게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냥 3차 수사팀에게 수사가 그냥 그대로 이양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수사의 부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아무래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었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뭐 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 이런 분들 성함이 나왔던 거죠.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됐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안미영 검사가 문제 제기한 부분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었죠. 정치인들,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놓고 본다면 저는 2차 수사 역시 굉장히 부실했고 편파적인 수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런 토론이라고 해서 토론에 참석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강원랜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주된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강원랜드 사건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직 재판도 안 끝났고 그런데 이런 토론을 이렇게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도 좀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부실했다, 잘못됐다 이런 걸 말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염동열 의원도 기소가 되고 만약에 이제 권성동 의원도 이제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뭐 체포동의안이 발부되면은 구속되고 뭐 체포동의안이 또 이번처럼 이렇게 부결되면 불구속이지만 어쨌든 기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팀에서 염동열과 권성동 의원을 다 기소해서 만약에 그 전부 유죄 판결이 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다 잘못됐구나라는 거라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재평가하면서 검찰이 그동안에 뭐 부실했고 2차 수사도 잘못됐다 이런 걸 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이거는 지금 기소도 안 하는 상태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 토론은 염동열, 권성동이는 죄인이고 이건 분명히 외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속돼야 될 사람인데 이걸 구속 못 시켰으니까 부실한 거 아니냐. 전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 토론이 정말 공정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우리 박 의원님이나 우리 최 변호사님께 묻고 싶어요. 이 기록을 보셨는지, 이 사건 기록을 전부 이렇게 보고 보셨는지를 좀 묻고 싶거든요. 근데 증거관계가 그렇게 다 명확하게 돼 있는지 그걸 보고 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 기록을 모르니까 지금 염동열 의원한테 대해서 갖춰져 있는 그런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단순히 염동열 의원이 우리 김 의원께서 말하신 대로 지역 주민의 어떤 이런 걸 받아서 뭐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취업에 대한 청탁 정도 한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염동열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말고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는 그 지역의 토호설에게 다 유명하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염동열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말고도 그 지역에 있는 좀 유력한 사람들이 청탁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도 과연 이렇게 압력을 가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청탁한 사람들은 다 쪽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청탁한 사람들 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없는지 그죠? 그러면 청탁한 사람 중에서 불합격한 사람도 있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정말 그렇게 죄가 되는 정도의 압력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해 주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접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혼 사건이 결과가 나야지만 판결이 확정돼야지만 이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얘기가 있고 외부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1차, 2차, 3차를 나눠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 결과로 국가기관의 감사 결과, 내부기관의 감사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비리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바꿔가면서 수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례적인 결과나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드러나오고 있는 이런 외압의 흔적들이나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또 사법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자면 과거 1차, 2차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실 수사다라는 평가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짧게 보태겠습니다. 이한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록을 봐야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떤 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을 누가 봅니까? 국회의원들도 못 봅니다. 기록 어떻게 입수해서 봐요? 기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기사를 써요? 사실 그건 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제 기록을 안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자료로 평하고 논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권장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때 뭐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 또 그 외의 유력자들의 청탁에 의해서 채용이 됐던 수백 명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3차 조사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의 리조트 본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요. 이게 지금 유력자들이 청탁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강원랜드 내부 문건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된 사람들 이름 옆에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뭐 취업시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리조트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그 인사팀장에게 누구누구를 좀 잘 좀 봐줘라 아니면 그 사람이 취업될 수 있게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건 누구 부탁으로 들어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본인이 뭐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의 부모의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건데 인사팀장에게 보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력자의 이름을 댔을 가능성도 농후하고 그리고 그 리조트 본부장을 통해서 다른 국회의원이 어떤 채용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 내부 문건을 하나를 놓고 누구의 네, 부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네, 좀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이완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강원랜드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강원랜드 사건이 뭔지를 시청자들이 뭐 이렇게 일일이 추적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2차 수사의 문제점 찬반 양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래서 안미연 검사가 말씀하신 대로 MBC 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검사로서는 참 하기 힘든 그런 인터뷰를 해서 3차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태까지 왔거든요. 아까 저 김변의 사전 작업에서 벌어졌던 검찰총장과 수사단의 갈등 자세히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최강욱 변호사님부터. 예, 일단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토의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명백히 규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안미연 검사가 MBC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인 불신이나 의혹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최순실,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사람들의 비리나 권력 남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그거나 비슷합니다. 태블릿 PC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국정농단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처럼 안미연 검사가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덮였을 것이다라는 점에 과거의 검찰과 이게 지금 검찰 권력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느냐라는 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결국은 내가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의 독립성을 완전히 담보하겠다, 보장하겠다라는 이례적인 선언을 하면서까지 광주지검장을 데려다가 단장으로 만들어서 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런 점들에 대한 진단과 반성부터 들어가야지 이 얘기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왜 연결되는 것인지를 좀 더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면이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1차 수사의 경우에는 그거는 사건이 그 최영집 사장하고 인사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거로 사건을 종결했었으니까요. 그 춘천지검에서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2차 수사를 다시 재수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건들이 나오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건은 좀 수사가 미진했던 거죠. 수사를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부실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결정했던 사람들이 과연 갖고 있었던 어떤 증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는 부적절했지만 뭐 죄가 되는지 뭐 이런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거는 맞죠. 그런데 2차 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그 수사 의뢰가 뭐 고발인가 그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마 대검에서도 다시 한번 그거를 재점검을 해가지고 재점검을 해서 이건 다시 수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2차 수사가 진행됐고 그 2차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최영집 사장을 구속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미연 검사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 이제 특별팀을 꾸린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안미연 검사의 그런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거는 맞지요.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총장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행사한 것이 적절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총장이 수사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당한 당연한 직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별 검사들이 다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검사들이 단독관청이라고 해서 개별 검사들이 처분권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국가적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는 책임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총장이 검찰 업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나눠서 중요한 사건, 경한 사건 이렇게 나눠가지고 경미한 사건들은 검사 또는 일선에서 처분하게 하지만 중요한 사건은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수사지 체계이거든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권한 행사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일단 총장께서 이렇게 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소신과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이제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다툼 있는 부분은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에 따르면 이제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또 검사장 둘, 그러니까 반부패 부장하고 이제 남부지검장하고 어떤 검사장 둘을 이제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직권남용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처분의 문제이거든요. 수단은 다 독자적으로 진행했으니까요. 근데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이 개입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셨고, 근데 보면 이게 이제 강원랜드 사건에 국한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되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이런 거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검찰의 권한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힘 없는 사람은 그냥 처벌을 받는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가 지금 안미연 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검찰 내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라고 판단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의 제기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사의 이의 제기권. 이거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제대로 이의 제기권이 보장돼 있다면 안미연 검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 평가하기에는 무리하다라는 평가까지 받아가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하게 그런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 과정이나 이유가 너무나 석연치 않다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수사검사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따라서 현재도 제가 봤을 때는 검찰 내부의 어떤 이의 제기라는 이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법적으로 이제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이의 제기권을 부여를 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검찰권 행사 방식은 세계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상층에 있는 한 사람에게 검찰권, 주로 기소권이 되겠습니다만 한 사람에게만 주고 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밑에서 행사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대표적인데 사실은 우리 같으면 다 검사라고 불려야 되는 사람들이 검사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소권자는 맨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미국과 같은 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텀업 방식이죠. 그러니까 개개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고 그 기소권 행사를 다만 내부 통제를 따르도록 하는, 그래서 내부 결재와 보고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방식이 정반대인 것 같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어느 경우든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바텀업 방식의 경우에 일선 검사들이 상부의 어떤 지시나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죠. 근데 지금 안미연 검사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요. 이런 이의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전혀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인사가 난 이후에, 그것도 임기를 다 채우고 정기 인사였습니다만 조금 순수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난 다음에 언론화에 대고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안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그 시점에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권성동 검사가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도 구속, 불구속 두 가지 다 의견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안명 검사가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저는 좀 그 기자회견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본인이 그 사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무슨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이영주 당시 춘천검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영주 검사장은 내가 총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게 아니고 법률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조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예. 지휘권 행사와 그 관련해서 부분은 제가 잠시 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용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주일 전인 그 5월 15일에 안면 검사의 기자회견을 보면 다르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속, 불구속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구속, 불구속으로 작성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다 안 해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 보고서에서 자기 팀들이 수사를 다 해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면 반론이 없으니까 제가 안면 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대신 말씀드렸고요. 예, 박주민 의원님. 뭐 안미영 검사의 기자회견 상황이라든지 배경 뭐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그 수사단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수사단의 입장을 발표했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물론 지금은 이제 자문단의 결정으로 일단 됐고 좀 봉합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단이 기소를 하겠다라는 내부적인 입장을 정한 다음에 그래도 수사심의회를 한번 좀 거쳐는 보겠다라고 소집 요구하니까 문 총장이 그걸 거절하고 평검사 회의를 한번 해보자. 그 평검사는 또 내부 사람들 아니냐라고 해서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검사장급 협의체 해보자. 그것도 검찰 내부 사람들 아니냐. 검사 수사심의회는 외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자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문 총장은 그렇게 오히려 내부 사람들이나 이런 쪽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심의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던 걸 우린 철회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라고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해보자라고 또 이제 그 문밀 총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과는 달리 내부 또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사람들의 어떤 심의를 좀 거쳐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자꾸 의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 안미영 검사도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또 의혹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수사 과정에서 핵심은 정치인들, 관여됐었다고 생각되던 정치인들을 소환하고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막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검찰 지도부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단순히 뭐 인사의 불이익을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김용남 변호사님이 그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인사불만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부 있다라는 지적이 있죠. 이게 우리 김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우리 과거에 서지현 검사 또 안미영 검사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인사불만이라는 것이 원인이 된다라는 게 검찰 내부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비열한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이 조직 내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조직 문화가 이런 일을 벌이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거 인사불만이다. 심지어 여성 검사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검찰개혁의 요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 검찰 전체가 자성하고 반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몰아가지고 너 인사불만이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사건이 저는 결과적으로 문무일 총장의 수사지휘가 됐건 개입이 됐건 전무자문단의 회부 행위가 불법이라거나 부당한 지휘권의 행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이거를 수사단이 이례적인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이것이 왜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촉발시키게 됐는지를 검찰 스스로 얼마나 지금 반성하고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수사단이 느끼기에 이것은 총장의 약속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 어디서 발생됐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가
안미연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불쑥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문제다. 물론 조직 논리에 의하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미연 검사가 어제 오늘 뭐 하루 이틀 검사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나름 검찰 내에서 그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간의 조직 생활을 통해서 이거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해봤자 소용이 없겠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과거에 우리가 검찰 권력의 집중, 비대, 그거에 따른 검찰 권력의 부패 이런 거를 지적했던 근본적인 문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독점을 하다 보니 그리고 검사 동일체 원칙을 말로만 폐지했지 실제로는 다 상명하복의 엄정한 구조로 이루다 보니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처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아까 우리 김영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권이라는 건 원래 기소권이죠. 기소를 검사가 맡고 그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가 또 잘못하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공수처를 감시하면서 수사하고 이런 견제 구조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검찰 내부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무슨 항명했네 안 했네 그다음에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보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손에 쥐고 무리하게 다 끌고 가려다 보니 총장도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지나친 어떤 의혹이나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간의 검찰권의 행사 또 그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로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또다시 이거는 한 사람의 돌출행동 또 그 근저에는 인사불만이 있다. 이렇게 몰고 가는 태도는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안미연 검사의 인터뷰 또 최근에 있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있어서 그 동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해서 그 인사청탁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안 검사 본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증거가 없어서 이게 뭐 어렵다라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본인은 마치 구속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막은 알겠습니다. 그 것 부분은 같이 조금 전에 인터뷰했다는데 말씀하셨고요. 예, 그게 네. 좀 문제가 있고. 예, 안미연 검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3차 수사단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보고도 안 받고 수사 지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검찰총장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자문단 얘기가 나온 거냐면 주로 김의현 그 대검의 반부패 부장의 직권남용 기소 여부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사실관계의 파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검의 참모가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대검에 보고하라고 한 것이 과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과연 맞는 얘기냐가 쟁점이 됐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그러니까 변호사 4분과 대학 교수 3분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것이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참모총장의 작전 참모가 일선 사단에 지금 작전 상황 좀 본부에 보고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겠다고 수사단이 하니까 이게 과연 되냐, 이게. 알겠습니다. 총장이 이완기 변호사님이 좀 말씀을 것이죠. 보태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박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을 뭐 공격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 이제 안미연 검사가 기자회견한 거가 무슨 뭐 인사불만이냐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좀 편파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요. 다만 저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검찰 내부의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대검이나 또는 법무부에서 내부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시스템을 좀 개선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생긴 거니까요. 아까 이의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의제기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검찰청법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의제기를 못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검사들과 그러니까 결재자들 또는 상부의 그 지휘권자들하고 의사소통은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해서 자기가 어떤 처리 방향을 정하게 되면은 뭐 결자 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서 상급자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면 상급자가 이랬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서로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건 협의 과정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주임 검사가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면 이건 뭐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의견 대립이 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이런 의견 대립이 이제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해결이 되면 그건 이의제기든 뭐 지휘권 행사든 뭐 그런 것이 다 안 이루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고요. 다만 끝까지 둘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이제 계속해서 남을 때 그때는 최종적으로 이 지휘권자가 지휘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지휘권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지휘권자는 불구속이 맞다고 서로 의견 대립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서로 간에 의견 조정이 안 되면 그때 지휘권자가 이거는 불구속해라 이렇게 지휘를 하면 그 지휘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뭐 그전에도 있었는데 굳이 이의 제기라는 제도를 법에 규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의 제기가 기록화되지 않으니까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가 투명하지 않다. 이의 제기는 뭐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도 개혁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잠깐만 보태면 그러니까 사실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번에 수사단이 발족하게 된 계기가 뭔가를 자꾸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수사단이 발족한 이유는 사실 안미영 검사의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좀 더 해명이 돼봐야 되겠지만 그 폭로 내용 중에 하나가 문무일 총장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무일 총장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취지가 지켜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할 수 있지 않냐 수사지라고 하지만 이 수사단이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은 수사지휘를 사실상 안 했었더라면 알겠습니다. 더 그러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이제 논의를 제도 개혁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혁을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뭐 거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 제도의 개혁이 이게 이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심지어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들을 국민 일반이 이토록 불신하게 된 거는 전적으로 검찰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사와 검찰들이 왜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차가운 눈초리를 받게 됐느냐? 대한민국의 검사는 그러면 항상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권력에만 굴종하고 수사는 힘센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구부러지는 칼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그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또 업무에 대한 열정 면에서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게 전적으로 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자,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거기서 부실한 수사가 있으면 그거를 수사지휘나 보안 수사를 통해서 감독하는 기관이 별도로 분리돼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는 쪽이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수사 결과를 놓고 이거 기소가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관이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있었다면은 전문 자문단이 뭐고 구성이 어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 자문단이 12시간 넘게 토론을 하고 심야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로 쟁점이 됐던 거는 아까 우리 김용남 변호사님은 김우현 반부패 부장을 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종원 검사장이 더 큰 문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로도 김우현 반부패 부장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 같고 최종원 검사장, 이 사람이 전 춘천지검장으로서 수사를 방해한 주역이라고 어찌 보면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과거에 검찰이 행해왔던 소위 수사를 말아먹는 전형적인 수법이 절차를 따지고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건 정치적인 파장이 크다, 이거는 지휘를 받아라. 이런 점들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와 검찰 조직에도 불행을 가져왔다. 그리고 한마디 꼭 마지막으로 보태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맨 위에 정점에 있으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사람인 만큼 수사진을 외압과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앞장서서 인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지금 수사팀이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과연 과거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현직 검사들이나 검사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수갑 채워서 끌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면 국민들이 문무일 총장의 진심과 진의에 대해서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뭐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책임의 또 일부는 이제 검사들한테 미치는 외풍도 막아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말하는데요. 그 책임에는 또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일면의 다른 면을 보면 검찰권이 공정하게 또는 올바로 행사되는 거를 또 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지휘라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행사했다 그러면 이런 뭐 자문단이니 이런 것다가 필요 없는 겁니다. 지휘자와 지휘를 받는 사람의 관계는 지휘권자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휘권자가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지휘죠. 근데 이번에는 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거는 맞는데 전형적인 의미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거라면 지금 문제됐던 반부패 부장이나 뭐 검사장이 그 기소하는 여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판단해보고 참모들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불기소가 맞아. 그러면 기소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지휘권 행사였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지금 국민적으로 좀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또 뭐 현직 검사장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이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사단하고 검찰총장하고 의견이 좀 갈리지 않습니까? 갈렸을 때 전형적인 의미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그 대신에 좀 객관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자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지휘권만 가지고는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걸 텐데요. 어떻게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겠죠. 뭐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휘권 관련된 의사소통 시스템을 개혁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검찰권을 분산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계속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받아서 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저도 뭐 그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태양이 제 식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못하더라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외압 논란이 벌어지면서 역시 검찰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자연스럽게 또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결론이 났느냐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공수처라든지 이런 외부의 견제기구가 있었다면은 이 논의를 그냥 안에서 복작복작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풀리는 문제죠. 근데 그런 기구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검찰 제도 개선의 핵심은 역시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을 향해서 마구 손을 흔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김의현 대검 부장에 대해서는 7대 0으로 이건 도저히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쉽게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최종원 전 춘천검사장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한 분 정도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6분은 이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6대1 내지는 7대 0으로 일방적으로 이거는 법리상 도저히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3차 수사단이 기소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법률을 아는 사람이 좀 이 사안을 보면 사실 이건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직권남용에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미영 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2-3시간 이후에 수사단에서 총장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의 총장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오히려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수사단장이
지금의 정부를 향해서 정권을 향해서 제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됐든 기소하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열심히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상황으로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깐만요. 네. 그래서 반론하고 역시 또 다 듣죠. 그럼 핵심은 곧바로. 예. 뭐 먼저 그 부분만 정치권에서 짚어서 정권에서 네, 반론해 검찰을 주시죠. 좀 놔줘야 네.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구성이 좀 뭐랄까요 이게 균형이 안 잡히는 경우가 예, 많아요. 총장 그래서 추천위까지는 조금 이따가 뭐 논의하고. 네, 예.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반박을 좀 하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단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처음에 요청했던 건 수사심의였는데 그것이 계속 총장한테 가로막혀 왔던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문단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견이 많았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1년에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과연 뭐 정치권의 뭐 손을 흔드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뭔가 수사단이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들 그분들도 수사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부정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이 판단했던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혹시나 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이례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가와 비법률가가 5대 5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무일 총장이 보기엔 이건 그야말로 순수하게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보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 구성을 제의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수사단이 추천하는 분도 두 분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아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더 수사단에서는 자꾸 그렇게 막히니까 그럼 수사단이 알아서 판단하게 해줘라라는 요청도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뭐 예. 수사단에서 4대 3을 요구했는데 결국 5대 2로 구성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 쪽에서도 이 판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썩 공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부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예. 이해할 수 없는 건 말씀하신 대로 수사단도 수사 전문가고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대 0, 6대 1로 이거는 도저히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날 정도의 사안을 갖고 왜 기소하겠다고 이런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네.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 다른 관점에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걸 말씀도 이렇게 한번 드린 겁니다. 이해하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 자문단의 자문 결과에도 공감하는 입장이고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키느냐? 과거 검찰의 행태와 결부되기 때문에 검찰 내부 사람들도 그 절차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어떤 기소, 불기소, 무죄 유무가 의심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전문 자문단의 의견을 거쳤느냐?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현직 검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것도 전에 수사를 직접 방해했다라고 지목되는 검사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검찰이 이런 걸 많이 했죠. 범죄단체 조직죄 법원에 가면은 많이 다 대부분 무죄가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구속하고 기소합니다. 왜 그러냐고 밑에 있는 검사가 부장한테 물어보면 자, 저놈들은 깡패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하고 기소를 해놓으면 그간의 고통을 받아야지 나중에 가면 저런 짓을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잘못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하나 하고 이번에 이 직권남용이 성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검찰의 진정성을 국민들 앞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나 권재진 씨 같은 분이 과거 국정원 사건 수사에 개입한 황교안 장관,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에 개입한 권재진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 내부에 진행됐던 토론, 또 그때 수사검사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의 방식, 이것이 안미연 검사가 거기에 비춰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사실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성립되는 범죄다. 검찰을 지휘하는 개선 라인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직권남용이 된다라는 것을 수사로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여전히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돈을 갖다가 전달한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이 다 구속 기소되거나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인 민정수석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죠.
이런 문제를 검찰이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을 한 사건만 놓고 우리 진심을 믿어달라 할 수 있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시간이 뜨거운 토론하시는 동안에 벌써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1분씩만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용남 변호사님부터 이 검찰 개혁 어떻게 해야 될지,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네, 아유, 1분 뭐 드릴 말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만 많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핵심은 역시 검찰 인사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공수처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중립성이 더 훼손될 수 있는, 그야말로 잘못 운영하면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할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년도 보장 안 되고 사실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반드시 해답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라도 검찰에 대한 인사를 좀 포기해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는 좀 놔줘야 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네. 예, 뭐 공수처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는 법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기준으로 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수처 안을 보면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염려를 좀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국회 추천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이 4명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야당이 교섭단체가 지금 3개이기 때문에 3명이 들어가요, 그중에. 그리고 나서 추천되는 2명을 놓고 또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는데 교섭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 하나에 야당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람이 여당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구가 탄생되고 그 기구를 통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완규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검찰이 도대체 제일 문제가 뭐냐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제일 문제인 거는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거든요.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치에 편향되는 그런 권력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불신을 받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요체이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이용하려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예를 들면 뭐 검찰에서 야당 의원을 예컨대 수사하면 여당 쪽에서 야당 의원에 대해서 막 수사 제대로 안 한다고 공격을 하고, 또는 검찰에서 여당 의원을 수사하게 될 때는 또 야당에서 또 왜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독일에서 경험한 건데요. 독일에 어떤 주의 법무부 장관이 그 주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수사할 때 양쪽 정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주의 법무부 장관이 그 의회에 나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니까 이 의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도 그런 정도가 되는 그런 정치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인사 시스템에 관한 그런 것이 좀 확립이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전에 우리는 검찰은 아까도 말씀드린 수사질권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외부결을 많이 수렴하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실험이 이번에 검찰총장이 했던 것 같아요. 대검에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수사심의회도 해보고 전문 자문단도 해보고 이런 실험을 거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그 내부적인 의견에 관해서 좀 곤란함이 있을 때 외부견을 적절하게 수렴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의사소통 과정으로 좀 인사 해결되지 않을까 시스템, 싶습니다. 정치적 독립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다. 초강 변호사님 저는 부탁드립니다. 막강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공수처를 통한 견제와 감시가, 상호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사는 프로시큐터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이고요. 지금 전문 자문단이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덧붙여서 인사권의 독립 문제를 강조하시고 정치권의 관여를 배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검사는 명백히 행정부 소속의 조직이고 공무원들이죠. 지금 사법부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인사권을 독립해서 행사하다 보니
제왕적 대법원장이 누리고 있는 인사권의 폐해에 대해서 그간 검찰이 많이 사회를 상대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연 검찰이 다시 반복하자는 것인지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이 그런 권한을 갖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건 이미 저는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검찰의 이 권력 남용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토론을 보면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